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은 헌법의 발견 12회에 헌법 21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규정을 갖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헌법 조항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겠는데요. 21조 1항에 의하면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헌법 조항이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모든 국민은 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론 출판 그러면은 언론사라든가 아니면은 출판사, 출판업자 혹은 기자, 그들과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해야겠지만 헌법은 분명히 모든 국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화 기술과 관련된 최근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 모든 국민이라는 말이 언론 출판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를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각 개인이 스스로가 미디어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고요. 유튜브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출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갈수록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누구나 책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출판업자고 누구나 언론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기술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헌법의 규정이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유념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항에서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거는 언론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 이런 출판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제가 아니라는 건 역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신고제란 뜻이에요. 누구나 우리 국민이면은 누구나 그냥 내가 신고만 하고 하면 된다. 만약 거기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사후에 그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재를 받을지언정 그것을 애초에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헌법이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자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법적 제재를 하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법이 또 우리의 제도가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들이 일정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4항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법이 어떻게 언론과 출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규제의 칼을 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조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 사회윤리. 일단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비슷한 성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묶어서 이해한다면 3가지가 되겠네요. 명예, 권리, 도덕.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일단 타당한지,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기준에 맞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2가지 점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에 맞게 법이 정비되어 있는가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인류 보편적인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정신에 과연 이런 조항이 타당한지까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일단 언론부터 살펴보고요. 이어서 출판에 대한 거 살펴볼 텐데요. 언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로 올려놨지만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혹은 그러한 정부 아래에서는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라든가 규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저는 꼭 군사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거의 야만적일 정도로 직접적인 구속이라든가 연행이라든가 수많은 악행이 자행됐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둘째로 치더라도요. 일단 지난 어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된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사실은 지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단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 혹은 규제, 헌법 정신을 벗어나는 규제들이 많았었어요. 자료에 보면은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이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거는 뒤에 건물 보면 YTN 건물도 보이고 MBC 건물도 보입니다. 실제 당시에 있었던 언론 탄압 사례들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기자들이 만들었던 건데요. 먼저 YTN과 관련해서는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요. 이명박 선거 당시 특보를 지냈던 구본홍 사장이 낙하산으로 YTN 사장으로 들어와요. 여기에 대해서 YTN 기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장 반대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일정하게 운동도 펼치고요. 이에 대해서 YTN과 정부의 조치는 6명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30여 명을 징계,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1심에서는 이것은 언론에 대한 부당한 규제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해고와 징계가 타당하다라고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타당하다라는 인정으로 최종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현상들이 YTN의 아주 그 중요한 정치와 관련해서 사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고발 프로그램이었던 돌발 영상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돌발 영상이 곧바로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영상들은 거의 사라지게 되죠. 언론에서 당시에. 그리고 MBC도 마찬가지로요. 언론의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는데 이에 대해서 방송사와 그 다음에 그 배후의 정부는 또 해고로 맞섭니다. 징계로 맞섭니다. 이에 대항해서 무려 170일간의 MBC 파업이 일어나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규제가 의심되는 혹은 그러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현실이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 한 2, 3년 이내에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언론인을 해고시키거나 아니면 징계를 내리거나 쫓아내거나 뭐 이러는 거는 보기 어려워졌죠. 그런 면에서는 일부 진전된 면이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언론에 대한 신뢰 지수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순위가 기록되고 있고요. 엄청난 상승을 이뤘죠. 세계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몇 년간 크게 문제가 되는 언론과 관련된 것들 중에는 가짜뉴스가 단연 탑뉴스가 되고 있죠. 사실은 가짜뉴스가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미국에서 지난번 대선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과정에서 또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가짜뉴스가 범람을 하면서 언론이 왜곡되고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사진에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 TV 방송사에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팩트체크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인지 가짜뉴스인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취재하고 판정하고 뭐 이러는 방송사 프로그램도 많아졌고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유튜브 방송에서도 언론에 대한 비평,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비평이 매우 많아졌던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미국과 우리 또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가짜뉴스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체적인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주로 극우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많다라는 점이죠. 극우 세력들이 자신의 어떤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팩트체크 말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놓고도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라든가 이렇게 가는 건 곤란하겠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중에 아주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은 안 되겠죠.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그에 대한 대처 혹은 처벌이 나와 있어요. 규제가.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 도덕이나 윤리를 훼손하고 침해할 때 분명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배상은 금전적인 배상을 말하는 거죠. 금전을 통해서 피해를 준 만큼에 해당되는 일정하게 이제 규제를 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상은 주로는 민사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허용한 규제의 방식이니까 이 틀 내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다만 가짜뉴스가 워낙 심각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특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청원 혹은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짜뉴스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관련해서 특히 정치와 연관된 언론의 문제에서는 논란거리이자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언론사가 선거, 대통령 선거나 총선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민주국가와 다르게. 왜냐하면은 언론사가 정치적인 선거에 있어서 지지표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허용하고 있거든요. 미국 선거 때 보면은요, 워싱턴 포스트, 타임지 뭐 이런 데서, 뉴욕 타임지 이런 데서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건 언론의 비평의 자유에 속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가 금지하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TV든 신문이든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금지하고 있은 노골적인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조차도 언론의 자유로운 비평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침해다라고 비판이 많았었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일단 방송은 유지되고 있는데 신문사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문이든 방송이든 여전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못하게 하고 있고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런 점에서 헌법이 방송 언론이라든가 출판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노골적으로 허가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언론 자유에서 후진적인 양상을 지금까지도 민주정부라고 칭하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언론과 관련해서 이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인터넷과 관련된 거예요. 온라인과 관련돼서 2019년부터 HTTPS 차단 정책이라는 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에 들어와서조차도 뭐냐면은 해외 사이트 차단 정책이에요. 우리가 가끔 중국 뉴스를 접하죠. 중국이 광범위하게 해외 사이트에 대한 차단 정책을 취하는 걸 놓고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2019년부터 이 비슷한 정책을 우리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를 비롯해 한국 내 모든 통신사에 제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차단하는 어떤 대상들은 성인물, 도박 혹은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것, 혹은 북한과 관련된 해외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차단하고 어떤 것을 허용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해킹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인터넷 검열과 민간인 사찰의 가능성이 이 정책 가운데 이미 농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정책이고요.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손쉽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안 자체 내에 있다.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냐, 그냥 몇 건, 몇백 건 이게 아니에요. 2009년 이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단 몇 개월간 약 1만 건 정도에 이르러요. 차단된 사이트가 1만 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1년 사이에. 그럼 다른 나라들은 그럼 해로운 사이트를 무조건 다 허용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이에 대한 일정한 차단을 하긴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차원에서 각각의 통신사라든가 이런 데서 알아서 자율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게 차단됐는지가 대부분은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서서 차단을 해요. 방심위가 규제의 기준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KT나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국과 비슷한 거죠. 민주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더 문제는 차단된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목록도 비공개해요.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요, 사람에게 맡기는 꼴이 돼요. 그것을 악용하지 않을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그나마 난데, 만약 그것을 악용할 여지가 충분한 사람이 들어선다면 광범위한 검열과 규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주의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사람이 바뀌어도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냥 사람에게 맡겨지는 식이 됐고, 사실상 허가제를 인터넷에 대해서 허가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실은 유엔 국제협약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의 추구, 또 그런 정보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것은 자유에 속한다. 그것을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엔 국제협약에서 이미 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또 인터넷 실명제도 이미 한번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2007년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게시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지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이런 법이 통과됐었어요. 하지만 2012년 한 5년 시행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판결로 위헌을 결정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하고 부당한 이용이 증가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았거든요.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악플이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명예훼손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자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고 있고요. 국민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의외로 인터넷 실명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언론과 출판이 중요한 것은 시대가 그만큼 언론과 출판에 부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을 보면은요, 아렌트라는 이 사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 자유와 합헌 정부 하에서 권력 획득을 위해 전체주의 운동이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이란 매우 제한적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선전과 폭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보적이다. 선전 없는 폭력은 아무런 심리적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민주주의 절차가 정착되기 이전의 전체주의 세력들은 그냥 폭력으로 군합발로 잡아다가 체포하고 고문하고 연행하고 구속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다면은 최소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권력이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하죠. 그러면 전체주의가 사라지고 전체주의 세력이 손을 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주의를 유포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을 과거의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선전을 통해서, 주로 언론과 출판을 통한 선전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나치였죠. 나치는 선전 정책으로 유명하죠. 그런 방식으로 전체주의 세력들이 준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들이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자신의 정책을 펴고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바로 이러한 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합법적인 민주적 절차가 보장된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못하니까 언론과 출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가짜뉴스까지도 생산해서 유포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또 자유를 옹호하고자 하는 세력에게도 얼마나 언론이라든가 출판이 중요한 영역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직접적인 폭력과 폭력의 충돌을 넘어서서 언론이나 출판을 통한 선전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설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인정한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세력 혹은 자유를 주장하는 세력조차도 그만큼 언론과 이런 출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주장이라든가 어떤 자신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퍼뜨려 나가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출판을 들어가서 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출판은 모두 자유롭게 되어 있느냐? 가까운 지난 10년 사이 일만 보더라도 그렇진 않아요. 특히 출판과 관련해서는 이 음란이라는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걸로 유명한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마광수 교수 사건이었죠. 즐거운 살아라는 어떤 성적인 내용들이 많은 소설이요, 금지가 됐었습니다. 1992년에 이 마광수 교수가 강의 중에 연행이 돼요. 그리고 구속이 되고 재판 결과 최종적으로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처벌이 됐어요. 당시에 판사도요, 이 판결이 불과 10년 후에는 비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자조적인 말까지 해가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작가 스스로도 마광수 교수 스스로도 10년만 지나도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끝날 거다라고 했지만 안 끝났죠. 그 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사실상 이 상태가 그대로예요.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소설을 처벌할 수 있는 장치와 마인드는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때까지도 명예회복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 2년형 실형을 받은 그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다는 것은, 재심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출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또 형사처벌을 들이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돔의 120일이라는 사드라는 작가의 세디즘의 어원이 됐던 사람이 있죠. 그 소설인데 요거는 2012년에 판매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포 금지, 수거, 그 다음에 폐기 처분을 받게 돼요. 책이 출판을 했는데 성적인 내용들이 노골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몇 달 있다가 재심의를 해요. 출판사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부 심의기구 자체가 이거에 대한 재심의를 해요. 왜 재심의를 했느냐? 전 세계적인 놀림거리였거든요. 당시에 프랑스의 유명한 언론이죠. 리베라시옹에서는 이 세계 고전 중에 하나인 이 사드의 책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금서화된다라고 조롱을 했고요. 언론이나 세계 언론이나 심지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온라인상에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부랴부랴 재심의를 했고요. 재심의 결과 어떻게 했느냐? 만 19세 이하 금지 딱지를 붙이고 나오게 돼요. 저도 당시에 이제 비슷한 관련된 내용으로 책을 쓸 게 있어가지고 강화문 교보문고에 사러 갔더니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허용한 19세 이하만 아니면 허용한다면서 왜 없냐 그랬더니 따로 창고에 보관한대요. 그럼 이거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갖다 달라나 사겠다 그랬더니 주민등록증 내놓으래요. 제가 어이없어가지고
그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청소년으로 보이냐고. 아무리 제가 동안이지만 그래도 청소년은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긴 하네요 라면서 갖다 주는데 전체가 비닐로 쌓여 있어요. 야, 이게 과연 허용하는 거냐, 사실상 금지하는 것 아니냐 싶은 내용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요,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줄곧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론에 의하면 이래요. 출판과 관련해서 음란은 인간 존엄, 인간성이고, 그 다음에 성적 흥미만 호소하기에 하등 문학적, 예술적 가치란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들이 노골적으로 심하게 들어가는 건 예술이 아니다. 문학이 아니다.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과 함께 이런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이다. 자, 그러면요. 저는 헌법과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가 헌법에서 어떤 조항을 봤냐면요. 규제의 기준으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의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도덕과 윤리를 언론 출판의 규제 기준으로 두는 게 타당하냐? 전 여기서 의문을 풀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에 대한 해석은요. 그것을 해석하는 측에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정부 측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규제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윤리는 개인이 판단할 영역이지 우리가 옛날부터 법과 윤리를 구별하잖아요. 윤리는 사회적 비난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대한 법적 제재를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윤리 도덕 영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그것도 특히 형사재판을 통해서 2년형을 선고하거나 구속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자율규제에 맡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술의 자유에서 얘기하면서 독일에서 슈트라우스 풍자만화 사건을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규제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러한 성적인 표현이 타인의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을 때만 문제가 돼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윤리와 도덕을 규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이 헌법조항은 차후에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출판에서도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교과서 출판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민정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나머지 교과서는 이제 거민정 방식이에요. 그러면 보통 국사교과서는 8종을 국가가 인정한 것 내에서 출판하고 학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학교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택하게 돼 있죠.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거민정이면 된 것 아니냐, 8종이 나오니까.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요, 자유발행제예요. 거민정과 국정의 차이는요, 한 종이냐 대여섯 종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국가가 허가한다는 건 똑같아요. 국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한 종이든 6종이든 그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교과서를 만들고 출판하고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헌법이 출판에 대해서 허가제를 금하잖아요. 허가제를 쓰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라는 출판 영역에 있어서는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요, 검정 방식이 일본이 그러고요, 중국이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 돼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나 미국이나 다 자유발행제예요. 출판사들이나 저자가 마음껏 교과서를 염두에 두고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나 이런 데서 그걸 선택하는 것은 그들 마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에 대한 금지 조치나 허가 조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출판 영역에서도 사실상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헌법에서도 아까 우리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명예나 권리가 훼손됐을 때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제의 방법이 뭐였냐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배상은 형사 영역인가요, 민사 영역인가요?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사 영역이에요.
침해한 만큼 금전적으로 대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예훼손을 형사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튜터라고 세계 언론인이죠. 우리나라에서 취재원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 실정도 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낸 책에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막대한 손실이 따르기에 개인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진실을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 사람이 이걸 쓴 이유가, 한국에 왔더니 맨날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형사고발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혀 보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유럽은 명예훼손을 형사로 다루지 못하게 아예 정하고 있거든요. 아예 EU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UN 기구라든가 미주 기구,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 형법상 명예훼손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아예 자체 규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속한 나라들이 이걸 형사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전체 주 중에 17개 주가 그 형사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는 있어요. 주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40년간 이렇게 다룬 건이 16건도 안 돼요. 16건 이하예요. 사법이에요. 죽은 법이에요.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그렇듯이. 일본 같은 경우도요, 그런 법은 있지만 그 실행이 되고 있진 않아요. 사법이에요. 그러면은 법이 없거나 사법이거나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명예훼손을 형사적인 처벌 조항으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로 여기는 거죠. 형사 범죄로. 그런 점에서 헌법은 분명히 배상이라고 그 침해 시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배상을 넘어서는 형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 조항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의미가 있었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